여기 도와주세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은 갑자기 작은 칼을 꺼내고 라이터로 칼을 지지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손에 들린 것은 날카로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쓰러진 노인의 목을 향하고 있었죠.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멈추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노인의 목에 구멍을 냈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죠. 과연 우리의 주인공 한태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디오 방송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태수가 백상그룹 회장 저택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은 태수가 사는 고시원 1년치 월세를 합쳐도 감히 닿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 태수는 긴장한 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가구마트입니다. 쇼파 배달 왔는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수는 학생증을 내밀었죠. 한참을 확인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트럭에서 3인용 쇼파를 내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혼자서 나르기엔 너무 무거웠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경호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배달 기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냉담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며 쇼파를 거실까지 옮겼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이,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이곳에서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자신의 1년 생활비는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런 생각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어서 설치하고 가세요. 집사 김정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어요. 태수는 묵묵히 쇼파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다리를 끼우는 동안에도 시선이 느껴졌어요. 경호원 2명이 멀찌감치서 태수를 감시하고 있었죠. 빨리 끝내고 나가자. 태수는 서두르려다 손가락을 다쳤어요. 피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에 집중했죠.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오승찬 회장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수십 년간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포스가 느껴졌죠. 쇼파가 왔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중후했어요. 태수는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곧 설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시오. 짧은 인사였지만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백상그룹 회장을 실제로 보다니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욱 집중해서 작업을 마쳤어요. 다 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집사가 쇼파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회장이 갑자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더니 휘청거렸죠. 회장님, 집사와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쓰러졌어요.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죠. 태수는 그 순간 회장의 증상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 이대로라면 기도가 완전히 막혀 질식사할 거예요. 119 불렀어요. 태수가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불렀습니다. 집사가 대답했지만 태수는 알았어요. 구급차가 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의 목은 이미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2분 안에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끝이었죠. 태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의대 수업 시간에 배운 응급 윤상갑상막 절개술. 기도가 막혔을 때 목에 구멍을 내 숨기를 확보하는 방법이었어요. 시뮬레이션으로만 배웠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죠.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수가 다가가려 하자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비켜. 내가 뭔데? 물러서. 경호원이 태수를 밀쳤어요. 태수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지금 안 하면 돌아가십니다. 기도가 막혔어요. 태수의 절박한 외침에 집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시게요? 집사가 소리쳤고 태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작업 가방에서 송곳을 꺼냈어요. 소독약이 없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송곳 끝을 소독했죠. 그리고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팔, 다리 꽉 잡아주세요. 태수가 외쳤습니다. 경호원들이 회장의 팔다리를 붙잡았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목을 만졌습니다. 윤상연골과 갑상연골 사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했어요. 여기다. 태수는 송곳을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힘을 주었어요. 흑. 송곳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죠. 이 자식이 미쳤어. 경호원이 태수를 잡으려 했지만 집사가 막았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태수는 송곳을 더 깊이 밀어 넣었어요. 기도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휴. 회장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파랬던 입술에 서서히 색이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송곳 주변을 고정했어요. 기도가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해야 했죠. 살아나셨어요.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누구십니까? 집사가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태수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어깨로 숨을 몰아쉬었죠.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 들어왔어요. 누가 응급처치하셨습니까? 저입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급구조사는 회장의 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처치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회장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태수도 함께 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 왜요? 전 그냥 배달 온 사람인데요. 회장님 목에 칼을 꽂은 사람이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태수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회장을 살렸지만 다른 사람들 눈엔 회장을 해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죠. 전화기 내놔. 왜요? 신원 확인할 때까지 아무데도 연락하지 마. 태수의 핸드폰이 압수됐어요. 작업 가방도 뺏겼습니다. 태수는 거실 한 구석에 앉혀졌죠. 경호원 2명이 감시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태수는 불안했어요. 오늘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알바가 있었습니다. 늦으면 안 됐죠.
하지만 경호원들은 태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 정말 가야 하는데요. 알바 있어요. 조용히 해. 냉담한 대답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초조했어요. 핸드폰도 없이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태가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태수는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았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사 김정훈이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호원이 물었어요. 안정을 찾으셨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 집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회장님을 살렸나?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입니다. 태수의 대답에 집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신원 확인은 했나? 네. 한태수, 24살. 고려의대 2학년입니다. 주말마다 가구 배달 알바를 한다고 하더군요. 의대생이라. 집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시네. 내일 병원으로 오게. 네, 저요. 그래. 회장님 명의시네.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회장이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두툼했습니다. 태수는 받지 않으려 했죠. 아닙니다. 전 그냥 밖에 오늘 자네가 한 일에 대한 감사의 뜻이네. 회장님 명령이야.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의 4개월치 생활비였어요. 내일 오후 2시까지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 오게.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저택을 나왔어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완전히 놓쳤죠. 사장님한테 연락도 못했으니 해고될 게 뻔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봉투 속 돈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돈으로 한동안 알바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몰랐죠.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회장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회장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어딘가 낯익은 듯한.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태수는 재벌 회장과는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태수는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서며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했어요. 낡은 청바지와 색바랜 셔츠. 병원 로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한태수 씨 맞으십니까? VIP 병동 입구에서 간호사가 태수를 확인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카펫이 깔린 바닥, 은은한 조명, 조용한 클래식 음악. 태수가 다니는 학교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죠. 여기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병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침대에 오승찬 회장이 누워 있었죠. 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어제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어서 오게. 회장이 태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어제 쇼파 배달 갔던 한태수입니다. 알고 있네. 앉게.
회장이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봤어요. 뭔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의대생이라고 들었네. 네, 고려의대 2학년입니다. 어제 내 목숨을 살렸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걸 한 것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의대 2학년이면 아직 실습도 제대로 못 해봤을 텐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나?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급성 후두 부종은 즉각적인 기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태수의 대답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으로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하다니. 대단하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한태수입니다. 한태수? 회장이 태수의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 했죠. 혹시 자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어머니 성함은 한미선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태수의 대답에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 한미선이라고. 네, 그런데 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집사를 좀 불러주겠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는 밖으로 나가 집사를 불렀습니다. 김정훈이 병실로 들어갔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DNA 검사를 해야겠네. 내 DNA 검사요. 집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청년과 나의 DNA를 비교해보게. 회장님, 혹시...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미선이의 아들일지도 모르네. 그 말에 병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태수는 문 밖에서 아내 대화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미선이. 그게 내 어머니 이름이잖아.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수 씨, 회장님께서 자네와 DNA 검사를 하고 싶어 하시네. DNA 검사요, 왜요?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네. 하지만 자네에게도 중요한 일일 거야. 해주겠나? 태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일 오후 태수와 회장의 혈액이 채취됐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병원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설마 회장님이 내 할아버지라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반응, 어머니 이름을 듣고 놀라던 모습, 모든 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태수는 학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친구들이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태수는 거짓말로 얼버무렸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태수는 다시 병원으로 불려갔어요. 이번엔 회장의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넓은 공간이었죠.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서자 회장이 돌아봤어요. 왔나? 네, 회장님.
회장은 책상 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안께 태수는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 회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태수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손자야. 내 딸 미선이가 낳은 아들이네. 그 순간 태수의 세상이 멈췄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뭐? 라고요. 겨우 말을 뱉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25년 전 내 딸 미선이가 집을 나갔어. 나는 재벌가의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지. 미선이는 그 말에 반발해서 가출했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미선이를 찾아 헤맸네.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 그러다 5년 전 미선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네. 출산 중 과다출혈로.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미선이는 아들을 낳고 죽었다고 했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누가 키우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손자를 찾지 못했지. 그런데 회장이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너였구나.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날 살린 아이가. 태수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 할아버지, 가족. 자신에게는 없는 줄만 알았던 혈육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회장은 태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너를 진작 찾아내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죠.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오준혁이었어요. 회장의 조카이자 백산그룹 전무였습니다. 회장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준혁은 사실상 후계자로 여겨졌죠. 준혁이 왔나? 소개하지. 이 아이는 누구십니까? 준혁이 차갑게 끊었어요. 태수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손자야. 미선이의 아들이네. 회장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자라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이 아이는 틀림없는 내 친손자야. 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저기가 드러났죠. 그럼 저는 이만. 준혁이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불렀습니다. 준혁아, 태수를 잘 챙겨주게.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며 태수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태수는 오싹함을 느꼈죠. 저 사람,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태수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준혁은 복도로 나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태수? 갑자기 나타난 손자라니.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백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회장에게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손자가 나타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저놈을 제거해야 해.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수의 삶은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회장은 태수를 성북동 저택으로 데려왔어요. 방 한 칸짜리 고시원에서 살던 태수에게 주어진 건 30평짜리 개인 침실이었죠. 이게
제 방입니까?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킹사이즈 침대, 개인 욕실, 드레스룸, 서재. 자신이 1년 동안 살던 고시원보다 넓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게. 집사 김정훈이 말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자네 옷도 준비하라고 하셨네. 내일 백화점 직원이 올 거야. 내 옷이요. 제가 입던 옷 있는데요. 이제 자네는 백상그룹 손자야. 그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집사의 말에 태수는 어색했어요. 아직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백화점 VIP 담당자가 왔어요. 트렁크 가득 옷을 가져왔죠. 정장, 캐주얼, 코트. 태수가 평생 입어본 옷값을 다 합쳐도 이것들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학교는 계속 다닐 겁니까? 회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네. 훌륭한 꿈이야. 그런데 이제 알바는 하지 않아도 되네. 생활비는 내가 대줄 테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회장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니 좋구나. 하지만 식탁 반대편에 앉은 준혁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태수를 노려보고 있었죠. 준혁아, 왜 안 먹나? 회장이 물었어요.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몸 관리 잘하게. 식사가 끝나고 태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천장의 곰팡이를 보며 잠들었는데 지금은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고 있었죠. 이게 꿈은 아니겠지. 태수는 자신의 뺨을 꼬집었어요.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 친구 성민이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학교도 안 나오고. 미안, 좀 바빴어. 무슨 일 있어? 알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야. 곧 학교 갈게. 그래, 너 건강 챙겨. 안 그래도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갑자기 재벌 손자가 됐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학교에 갔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내렸을 때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어요. 저 차 뭐야, 벤츠잖아. 누가 탔지? 태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서둘러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야. 성민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태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옷 새로 샀어? 응. 좀. 태수는 얼버무렸어요. 입고 온 옷은 200만 원짜리 캐시미어 니트였습니다. 하지만 성민에게 말할 순 없었죠.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태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달라진 환경, 할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준혁의 차가운 눈빛. 점심시간이 됐어요. 성민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야, 학식 먹으러 가자. 응, 그래. 태수는 성민과 함께 학생 식당으로 갔어요.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태수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죠. 잘 먹겠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태수의 어깨를 쳤어요. 식판이 흔들렸습니다. 태수가 돌아보니 낯선 남학생이었어요. 덩치가 큰 3학년이었죠. 너 한태수지. 네, 그런데요. 너 요즘 잘 나가더라.
벤츠 타고 학교 오고 남학생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 부자 됐다며 재벌 손자래.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소문 다 퍼졌어. 너 백상그룹 회장 손자라며. 남학생이 큰 소리로 말하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태수는 당황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죠. 진짜네. 야, 한태수 재벌 됐대. 누군가 소리쳤어요. 식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장학금 받아가며 가난한 척하더니 알바생 코스프레였구나.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성민이 태수를 보며 물었어요. 태수야, 진짜야. 성민아, 대답해봐. 진짜 너 재벌 손자야. 성민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 말하려고 했어. 우린 3년 동안 친구였잖아. 근데 이런 큰일을 숨겼다고.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성민아. 태수가 불렀지만 성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에 혼자 서서 벽에 기댔죠. 이게 뭐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태수는 억울했어요. 자신이 재벌 손자가 된 게 무슨 죄인가요? 하지만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죠. 그날 이후 학교 생활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태수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아냥거렸고 어떤 이들은 아예 말을 걸지 않았죠. 한태수, 오늘 점심 뭐 먹어? 호텔 뷔페. 야, 재벌 도련님 오셨네. 길 비켜드려라. 조롱하는 목소리가 따라다녔어요. 태수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만 나빠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수는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고 조별과제에서도 제외됐죠. 태수 씨, 우리 조는 인원이 찼어요. 다른 조 알아보세요. 냉담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태수는 결국 혼자서 과제를 해야 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태수는 지쳐 있었어요.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안 좋구나. 아닙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회장은 눈치챘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지? 학생들이 제가 재벌 손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를 피합니다. 친구들도 배신자 취급하더라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태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지만 결국 적응하게 돼 있어. 회장의 위로에 태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태수는 악몽을 꿨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이었죠.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태수의 사진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백상그룹 회장의 숨겨진 손자라는 기사와 함께였죠. 백상그룹 오승찬 회장, 25년 만에 친손자 찾아. 재벌 3세 한태수, 의대생 신분 드러나.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또 재벌 2세 드라마네. 가난한 척하다 정체 드러났네. 키읔키읔. 부럽다 진짜. 악플도 많았어요. 태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학교는 더 심해졌어요.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수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회장님과의 재회 소감은 어떻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학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태수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진짜 재벌이래. 부럽네. 평생 놀고 먹겠다. 태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리를 옮겨버렸죠. 수업 중에도 태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죠. 한태수 학생, 대답 안 하나. 죄송합니다, 교수님. 태수는 일어나 사과했어요.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재벌 도련님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누군가 속삭였어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태수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태수는 후회했어요. 차라리 할아버지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가난해도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던 게 더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준혁이었습니다. 태수 씨, 학교 생활이 힘들다면서요.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준혁 전무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그냥 조카를 보러 왔죠. 커피나 한잔 할까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준혁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힘들죠. 네.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고 들었어요. 기사도 났고. 준혁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잘못입니다. 미리 친구들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은 당신이 한 게 아니죠. 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게 회장님 때문이에요. 네.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급하게 당신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고 당신을 공격하는 거죠. 그건 당신도 피해자예요. 태수 씨. 회장님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혁의 말에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분간 학교를 쉬는 게 어때요? 휴학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휴학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공부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차라리 쉬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준혁의 제안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휴학하면 졸업이 늦어지는데.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돈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준혁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휴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준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준혁은 차에 올라타며 비웃었어요. 순진한 놈. 이제 시작이야. 준혁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태수를 학교에서 몰아내고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 그러면 회장도 결국 태수를 포기할 거예요. 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덧뿌려. 한태수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전무님.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더 큰 기사가 터졌어요. 백상그룹 손자 한태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해. 재벌 3세의 비참한 대학생활. 기사는 태수가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밥을 먹고
조별과제에서 제외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태수가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는 사진까지 실렸죠. 학교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학생들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태수 학생과 친하세요? 그 학생이 정말 따돌림을 당하나요? 카메라가 교정 곳곳을 누볐어요. 태수는 학교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택에서 뉴스를 보던 회장은 분노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기사를 냈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집사 김정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익명의 제보로 나간 기사라고 합니다. 익명 누가 태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회장은 격분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태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문 좀 열어라. 회장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아팠어요. 알았다. 하지만 밥은 먹어야 해. 내가 갖다 놓을게. 회장은 문 앞에 식판을 놓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태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회장은 걱정이 됐어요. 의사를 불렀습니다. 태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학교 복귀가 어렵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회장은 고민했어요. 태수를 학교에 계속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죠. 태수야, 학교 좀 쉬는 게 어떻겠니? 네. 휴학하고 좀 쉬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회장의 제안에 태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부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태수는 휴학계를 냈어요. 의대 2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역시 재벌은 달라. 힘들면 그냥 휴학하네. 우린 학비 때문에 휴학도 못하는데. 조롱하는 목소리가 SNS에 올라왔어요. 태수는 더 이상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던 태수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죠. 식사도 거르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은 태수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죠. 태수 씨,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없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지 않나요? 다들 저를 싫어해요. 태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상담사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태수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느 날 준혁이 저택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태수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회장의 대답에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죠. 제가 태수를 좀 만나봐도 될까요? 그래주겠나 태수가 요즘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저라면 괜찮을 거예요. 같은 또래니까요. 준혁은 태수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수 씨, 저예요. 준혁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태수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죠. 전무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태수는 준혁을 방으로 들였어요.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침대는 엉망이었죠. 많이 힘들었죠. 준혁이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약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예요. 준혁은 태수 옆에 앉았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회장님이 태수 씨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제안이요. 해외로 나가는 게 어때요? 미국이나 유럽으로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럴 거예요. 기자들, 악플, 따돌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혁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학을 가세요. 미국에서 의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선 아무도 당신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회장님도 원하실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걸요.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고민했어요. 유학? 그것도 방법일까요? 여기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은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비웃었죠. 곧 떠날 거야. 그럼 나만 남는 거지. 준혁의 계획은 순조로웠어요. 태수를 한국에서 몰아내는 것. 그러면 백상그룹은 다시 자신의 것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준혁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태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가. 유학을 생각 중이라고 하더군요. 유학?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여기선 너무 힘들다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나? 회장은 침묵했어요. 태수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태수의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태수 씨를 위해서라면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선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준혁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태수 행복이 우선이지. 준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태수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수가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약을 과다 복용했어요. 자살 시도였습니다. 태수야. 회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119가 불렸고 태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위세척을 하고 태수는 간신히 살아났어요. 하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지켜봐야 해요. 의사의 말에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태수야, 내가 미안하다. 회장은 태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태수는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죠. 태수야. 회장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3일 동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할아버지. 태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회장이 소리쳤지만 금방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태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태수야, 약속해다오.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태수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 환자는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수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운동도 했죠. 어느 날
병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중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한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백상그룹 법무팀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태수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회장님 명령으로 왔습니다. 태수 씨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를 낸 언론사들을 조사했습니다. 네. 그 결과 모든 기사가 한 사람의 지시로 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오준혁 전무입니다. 그 말에 태수는 얼어붙었어요. 준혁 전무님이요. 네. 전무님이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태수 씨를 괴롭히는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도 전무님이 학생들을 사주한 겁니다.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았다니. 증거가 확실합니까? 네. 통화 녹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태수를 완전히 고립시켜 친구들도 학교도 모든 걸 잃게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전무님. 녹음이 끝나자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장님은 아십니까? 아직 모르십니다. 제가 먼저 태수 씨에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왜요?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준혁 전무를 당장 해임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수 씨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태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준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혁 전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고소하고 싶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려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회장님은 당신을 정말 아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회장이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태수야, 들었니? 네, 할아버지. 준혁이 그 자식이 내 조카를 그렇게 믿었는데. 회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준혁 전무를 고소하고 싶어요. 고소? 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태수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회장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좋아. 내가 돕겠다. 준혁이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오후 준혁은 회장실로 불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죠.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혁은 불안해졌습니다. 준혁아, 자네가 태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뺌하지 마. 증거는 다 있어. 회장이 서류를 던졌어요.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이건 변명하지 마. 자네가 기자들을 매수하고 학생들을 사주해서 태수를 괴롭혔다는 것 다 알고 있어.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들을 것 없네. 당장 전무직에서 해임이야.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거야.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돌아서 버렸어요. 나가.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했어. 회장의 고함에 준혁은 떨었어요. 하지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준혁은 이를 갈았어요. 한태수? 내 놈 때문에. 준혁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어요. 백상그룹 오준혁 전무,
조카 괴롭힌 혐의로 고소당해. 재벌 권력 다툼, 숨겨진 진실 드러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준혁이 공격받는 차례였죠. 준혁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재벌가의 추악한 권력 싸움, 조카를 괴롭힌 악당. 모든 비난이 준혁에게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준혁 전무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 조카를 괴롭혔습니까? 준혁은 커튼을 쳐버렸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정신이 흐려질 때까지 마셨죠. 이럴 순 없어.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고. 준혁은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수는 퇴원했어요. 정신과 병동에서 한 달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회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잘 왔다, 태수야. 할아버지. 태수는 회장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태수야, 이제 학교 돌아갈 생각 있니? 네, 돌아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아. 내가 학교랑 이야기해 볼게. 복학할 수 있도록. 회장의 도움으로 태수는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 측도 태수를 환영했습니다. 준혁의 음모가 밝혀진 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태수야, 미안해. 성민이 찾아왔어요. 태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내 말도 안 듣고. 괜찮아, 성민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난 정말 나쁜 친구였어. 성민이 울먹였어요. 태수는 성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친구잖아. 정말. 응.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태수에게 사과했습니다. 태수는 모두를 용서했죠. 하지만 준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준혁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증인석에 섰죠. 증인, 피고인 오준혁이 당신을 괴롭혔다는 게 사실입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사실입니다. 태수의 대답에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죠. 증거가 제시됐어요.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증인 진술, 모든 게 준혁에게 불리했습니다. 피고인 오준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혁이 회장을 불렀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은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한태수? 내 놈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해. 준혁의 저주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감옥에 간 후 태수의 삶은 안정을 찾았어요. 학교에 복학했고 친구들과도 화해했습니다. 의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회장은 태수를 아꼈어요. 매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엔 골프도 쳤습니다. 태수야, 골프는 어때?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나중에 의사 되면 환자들이랑 골프 많이 칠 거야.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도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태수는 의대 3학년이 됐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의 신뢰도 얻었죠. 한태수 학생, 이번 학기 최우수 학생상 받았어. 교수님이 축하해줬어요. 태수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자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태수는 기뻤어요.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태수를 불렀어요. 태수야, 병원 한번 가보지 않겠니? 병원이요. 응. 우리 그룹이 운영하는 백산병원 말이야. 자네가 나중에 근무할 곳이기도 하고. 회장의 제안에 태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태수는 백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이었어요.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태수 씨. 병원장 김진수가 태수를 맞이했어요. 6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님. 회장 계속 오 334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손자분이 정말 훌륭한 의대생이라고.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병원을 한번 둘러보시죠. 병원장의 안내로 태수는 병원을 둘러봤어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모든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여기가 심장외과입니다. 병원장이 한 수술실을 가리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술이 진행 중이었죠.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저 집도이가 우리 병원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예요. 태수는 수술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의사의 손놀림은 정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었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병원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땠니? 정말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언젠가 저도 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회장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밤 태수는 의학 서적을 펼쳤어요. 심장외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죠. 다음 학기가 시작됐어요. 태수는 병원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이었죠. 한태수 학생, 이 환자 차트 좀 봐. 담당 교수가 차트를 건넸어요. 태수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65세 남성, 흉통호소,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맞아. 어떻게 해야 할까? 즉시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심혈관 중재술 준비해야 해요. 태수의 대답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바로 조치하게. 태수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간호사들과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정말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실로 옮겨. 환자는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태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다 결과를 들었죠. 잘했어, 태수. 자네 판단이 환자 목숨을 살렸네. 교수가 칭찬했어요.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 태수는 자신의 길을 확신했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회장이 태수를 불렀어요. 태수야, 해외 연수 어때? 해외 연수요. 응.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인턴십 제안이 왔어. 6개월 과정인데 해보지 않겠니? 태수는 놀랐어요. 존스 홉킨스는 세계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그래. 회장 손자라서 주는 특혜가 아니야. 자네 성적과 실력을 보고 선발한 거지. 회장의 말에 태수는 감격했어요. 가고 싶습니다. 꼭 가서 배우고 싶어요. 좋아. 준비해. 2달 후 태수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회장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와. 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태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태수입니다.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죠. 스미스 박사는 친절했어요. 태수를 잘 챙겨줬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한국 의료 수준이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좋은 자세네요. 여기서 열심히 배워가세요. 태수는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수술에 참여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응급 환자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심장이 손상된 환자였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 스미스 박사가 외쳤어요. 태수도 수술팀에 합류했습니다. 수술은 12시간이 걸렸어요. 환자의 심장을 복구하는 고난도 수술이었죠. 태수는 스미스 박사를 보조했습니다. 겸자. 네. 봉합사. 여기 있습니다. 태수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네요, 태수. 감사합니다, 박사님. 수술은 성공했어요.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수, 자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스미스 박사가 칭찬했어요. 태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실력은 이미 훌륭해.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 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인턴십이 끝나고 태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회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잘 다녀왔니? 네, 할아버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회장은 태수를 끌어안았어요. 태수는 훌쩍 커 있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성숙해졌죠. 할아버지,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넌 이미 훌륭한 의사야. 회장의 말에 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태수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감옥에서 가석방됐다는 것을요. 준혁은 18개월 만에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감형받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엔 복수심만 가득했습니다. 한태수, 이제 내 차례야. 준혁은 이를 갈았어요. 감옥에서 보낸 시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모았습니다. 출소 후 3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태수가 의대를 졸업한 날이었습니다. 졸업식에는 회장도 참석했어요. 축하한다, 태수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수는 학위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정식 의사였습니다. 이제 인턴 시작이지. 네. 다음 달부터 백산병원에서 인턴할 거예요. 좋아. 열심히 해. 회장은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손자가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녁 회장과 태수는 함께 식사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태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지.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이 저택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트럭이 회장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꽝꽝. 차가 여러 번 구른 뒤 멈췄어요. 회장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빨리. 기사가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왔고 회장은 백산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태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태수 씨,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태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수가 다가가려 하자
의사가 막았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수술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태수는 주저앉았어요.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죠.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회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왔어요. 한태수 씨 맞습니까? 네. 사고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찰은 사고 경위를 물었어요. 태수는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트럭 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주했습니다. CCTV를 분석 중이에요. 고의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수의 질문에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중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해요. 어떤 점이요? 트럭이 회장님 차만 정확히 들이받았습니다. 마치 노린 것처럼요. 경찰의 말에 태수는 섬뜩했어요. 누군가 할아버지를 노린 거라면. 준혁. 태수의 머릿속에 준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회장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회장을 지켰죠. 할아버지, 빨리 깨어나세요. 제가 의사가 됐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수는 매일 회장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태수는 절망했어요. 그때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태수 씨, 오랜만이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어요. 태수는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뭘 말입니까? 할아버지 사고. 당신이 꾸민 거 아닙니까? 태수가 소리쳤어요. 준혁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태수 씨,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준혁이 속삭였어요. 회장님이 식물인간이 되면 백상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한테 오겠죠. 당신, 화내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준혁은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태수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하고 트럭 기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2주 후 태수는 트럭 기사를 찾았어요. 지방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죠. 당신이 회장님을 친 기사입니까? 태수가 다그쳤어요. 기사는 떨었습니다. 저는 누가 시켰습니까? 돈 받고 한 거죠.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말하세요. 그럼 선처해드리겠습니다. 오준혁입니다. 오준혁이 시켰어요.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태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오준혁 명의로요. 기사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태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자수하세요. 네. 기사는 자수했어요. 그리고 준혁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준혁을 체포했어요. 오준혁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뭐 말도 안 돼.
준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준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오준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태수, 내 놈 때문에. 준혁은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이번엔 가석방도 없을 거예요. 태수는 법정을 나왔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으니까요. 준혁이 감옥에 간 후 3개월이 지났어요. 회장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인턴 일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향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태수는 매일 회장에게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회장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신경외과 과장이 태수를 불렀어요. 태수 씨, 회장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뇌파 검사 결과인데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정말요? 태수는 기뻤어요.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깨어날 거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태수는 더욱 열심히 회장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태수가 소리쳤어요.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수. 회장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태수를 불렀어요. 태수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깨어나셨으니까요. 태수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도 태수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회장은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회장은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어요.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태수야, 바람 좀 쐬러 가자. 네, 할아버지. 태수는 회장을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나를 2번 살렸어. 처음에 목에 송곳 꽂았을 때, 그리고 이번에 매일 곁을 지켜줬을 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는 정말 행운아야. 이런 손자를 둬서 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행운이에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2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말없이 햇살을 쬐었습니다. 3개월 후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시 백상그룹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어요.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백상그룹의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모두가 회장을 주목했죠. 제 손자 한태수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사회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습니다. 회장님, 한태수는 아직 의사 아닙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태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놀랐어요. 후계자라니.
할아버지, 저는 태수야, 넌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백상그룹을 더 훌륭하게 만들 거라고 믿는다. 회장의 믿음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엔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고, 저녁엔 회사에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환자를 치료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두 가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태수는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이었죠. 그리고 백상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취임식 날 회장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고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야.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백산병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수의 대답에 기자들이 메모했어요. 의사이자 경영자로서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학교 친구들과 만났어요. 성민도 있었습니다. 야, 부회장님. 이제 우리 같은 거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니야? 성민이 농담했어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친구잖아. 그래도 신기하다. 얼마 전까지 고시원에서 라면 먹던 너였는데. 나도 신기해. 근데 난 여전히 나야. 변한 건 없어? 태수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여전히 착한 태수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친구들아. 태수는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오늘도 수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한태수 교수님, 환자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죠. 태수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환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었죠. 시작합니다. 태수의 손은 정확했어요. 혈관을 절개하고 막힌 부분을 뚫고 새로운 혈관을 연결했습니다. 4시간의 수술이 끝났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간호사들이 인사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수술실을 나온 태수는 환자 가족을 만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회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태수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여기까지 왔구나. 태수는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이던 날, 쇼파를 배달하러 갔던 날, 회장의 목에 송곳을 꽂았던 날. 모든 게 어제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의사이자 부회장이 됐어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태수는 마음속으로 회장에게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회장과 태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태수야, 행복하니?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나도 행복하단다. 회장이 웃었어요. 태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가족에 대해. 태수야, 너는 이제 가족을 생각해야 할 때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회장이 농담처럼 물었어요. 태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농담이야. 천천히 해. 좋은 사람 만나면.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태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할아버지를 만났고 의사가 됐고 친구들도 있어. 태수는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사람들을 돕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태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